자, 이번 시간 행정사 2차에서 사무관리론 기본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본 강의. 자, 사무관리론에 대한 좀 기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수 쟁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쟁점. 네. 그래서 사무관리론 자 봅니다. 자, 사무관리론이고요. 지금 제가 이 핵심 요약집에 대한 내용 잠깐 설명드리면 기출 쟁점 모두 담았다. 그래서 미기출 쟁점 포함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최대한 어떤 이미지로 현출해내서 마치 이 슬라이드가 시험장에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마치 답안지를 보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한 핵심만 암기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그래서 뭐 텍스트 형식이긴 한데 좀 더 뭐랄까요? 더 이미지. 여기 이미지는 뭐 다양한 아이콘들 들어가 있고 뭐 표, 그 다음에 두 문자 등등을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암기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포인트는 기억 자체가 단순화 시켜야 됩니다. 기억이 단순화해야 뇌가 편해진다. 뇌가 편안해져야 잘 외워져요. 뭐 어려운 거는 일단 암기에 대해서는 일단 뇌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최대한 뇌가 편안하게 그러려면 기억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핵심만 요약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해커스에서 제가 이제 수강을 나갑니다. 해커스에서. 그래서 단문집도 나가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 대한 해설은 뭐 쇼터디를 검색하셔도 되고 단문집을 활용하셔도 된다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부에 대한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어떤 출제된 것을 분석하면서 그죠? 미기출한 쟁점부터 확인을 하고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우선순위에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쟁점도 봐야 돼요. 기출 쟁점이 중요한 이유는 자, A라는 기출, B라는 기출 쟁점을 이제 융합하죠. 그래서 C라는 기출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기출 쟁점들을 세분화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쟁점별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개정된 사항이죠. 최근에 2023년도에 행정업무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 특히 개정된 사항들을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개정된 이유, 업무 수행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을 바꿨다. 제일 대표적인 게 기존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자체 그 제명을 법의 제목을 바꿨어요.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했다. 자, 그래서 행정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체계를 정비를 했다. 그 다음에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책연구 결과 공개 대상을 확대했다. 그래서 세세하게 주요 내용을 봤을 때 행정문서 혁신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문서 처리 기본 원칙을 정할 때 이제 행정문서 혁신의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이제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고 이제 개방형 문서 형식 즉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 형식으로 정의를 했다. 행정문서의 개념을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그래서 기계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 형식으로 정의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를 작성할 때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서 어떻게 해라? 문서 요지와 키워드를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국민에게 문서의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해서 국민이 다양한 장치에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을 정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 혁신의 추진 근거를 마련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업무 수행 방식을 혁신하도록 했고요. 그 혁신 대상을 행정협업 촉진, 업무 절차의 개선, 조직 문화의 개선, 업무 공간 혁신, 지식행정 활성화에 해당하는 업무로
혁신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 혁신의 추진 체계를 44조 이하에서 마련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당연히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혁신 책임관, 그죠?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혁신 책임관으로 임명해서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총괄하도록 했다. 좋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정업무 혁신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업무 혁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 혁신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 혁신 문화 조성을 위해서 혁신 우수 사례 발굴, 포상,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자, 기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기출 분석을 통해서 기출이 된 것과 미기출된 쟁점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자. 그래야 출제 가능한 가능성을 우리가 점칠 수 있다. 물론 점쟁이는 아니지만 가능성이라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행정업무 운영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3조 당연히 중요하죠. 3조 정의에 대한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23년도에는 공문서에 대한 종류, 개념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문서에 대한 종류, 그리고 문서 처리에 대한 원칙은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다. 그래서 문서 작성, 문서 처리 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또 뭐가 나왔냐면 22조 업무관리 시스템, 그죠? 구축, 운영, 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대 효과에 대한 쟁점이 나왔죠. 그래서 21조, 22조, 23조, 즉 업무관리 시스템에 대한 쟁점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이 작년에 나왔어요. 2023년도에 서식상의 서식이 요구되는 어떤 상황, 개념이 되었죠. 개념. 그다음에 서식의 어떤 승인 주체, 제정 방법. 그다음에 서식의 그 설계의 일반 원칙. 그다음에 이제 문서 작성 방법을 함께 포함해서 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특히 문서 작성할 때 날짜, 시간, 분해 표기 방법, 용지의 규격 등에 대한 쟁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식에 대한 제정 방식과 제정 방법과 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함께 융합해서 문제를 냈다. 그래서 아직 11조 문서 등록상에 대한 쟁점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요거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 부분이 2020년도 이후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아까 우리 개정사항 봤죠? 행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대한 체계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 2025년도에는 이 행정협업의 촉진, 그 다음에 행정협업과제 등록, 혁신 책임관, 행정협업과제 점검관리 지원 등등에 대한 조문에 대한 내용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회의 등에 대한 쟁점도 2021년도에 나왔어요. 영상회의요. 2025년도에도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 57조 요 이하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업무 관리에 있어서 업무 편람, 정식, 작성, 활용에 대한 쟁점이 2020년도,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인수, 인계에 대한 쟁점이 2021년도에 나왔네요. 역시 올해 같은 경우도 행정업무 관리에 있어서 업무 편람, 업무의 인계, 인수 등에 대한 쟁점도 유의미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책 실명제, 정책 실명제에 대한 쟁점도 중요해요. 정책 실명제. 요거는 이제 개념에 대한 쟁점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2023년도인가요? 정책 실명제에 대한 개념 문제가 한번 포함시켜서 나온 적이 있다. 그 다음에 행정협업과제 추가 발굴, 행정업무 혁신 41조, 42조, 43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정책 연구에 대한 대략적인 추진 절차에 대한 쟁점과 정책 연구 심의위원회에 대한 쟁점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약간 시사적인 문제가 나왔다. 사무개선 기법에 대한 쟁점이었고, 요거는 조금 예상하기 쉽지 않았죠. 예상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법령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론, 뭐 혹은 경영학적인 쟁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행정학적인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론 파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준비할 때 요 관련된 이론 나올 만한 것들도 몇 개 찝어놨거든요. 그래서 사무개선 개념, 그 사무개선을 위한 뭐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약간의 시사적인 쟁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 규칙에 있어서 16조 문서의 반송과 재배부에 대한 쟁점이 시행 규칙에 관한 문제였어요. 물론 문서 관리 부분에서는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출제가 되면서 문서의 반송과 이송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시행 규칙에 대한 내용까지 좀 확인을 해야 그래도 답안지 분량을 좀 쓸 수 있는 문제였다 이거죠. 문서의 반송, 접수한 문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죠? 혹은 소관사항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문서가 접수가 된 경우는 뭐 반송하고 소관 행정기관에 그 문서를 이송해야 된다라는 그 쟁점이었죠. 자, 요런 쟁점이 하나 나왔고, 자, 17조에 이제 작은 쟁점으로서 이제 공람 대상 문서가 아직 시행 규칙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8조 규정 제 18조 사항에 처리과에서 문서를 수신하거나 발신을 하게 되면 이 접수한 문서를 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하는데 이 인계한 처리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소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해당한다면, 즉 공람할 문서의 대상, 범위에 해당한다면 그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해서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시행규칙 제17조에 공람 대상 문서가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처리 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민원 문서, 업무 협조에 관한 문서, 검토가 필요한 문서 등. 그 밖에 공무원 신상, 교육훈련 등과 같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면 공람 대상이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 처리 담당자는 뭘 해야 된다?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해서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 시스템상에서 자동적으로 표시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기본 강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자, 기출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최근 기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나오지 않은 쟁점도 중요하지만 좀 요새 뭐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최근에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다시 융합해서, 그래서 A라는 쟁점과 B라는 쟁점을 이렇게 섞어서 새로운 문제로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문제도 자 보세요. 개념 중요하죠? 법정민원, 고충민원에 대한 개념을 각각 쓰고, 그다음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그리고 이의신청 처리 절차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민원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써라. 그래서 40점짜리로 20점, 20점 나눠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죠? 23년도에는요, 민원이란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과 같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민원에 제기하는 개인, 법인, 단체 중에 민원인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를 쓰고, 행정기관의 종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써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우리가 자 앞으로 기본 강의 시간에 법정 민원, 뭐 고충 민원 각각의 쟁점들을 다 다룹니다. 거기에서 개념을 뽑아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법정 민원이 뭐다? 관계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뭐 특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나 대장 또
장부나 대장 등에 그 등록, 뭐 등재를 신고하거나 그리고 특정한 사실, 법률 관계의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이다. 개념을 써야겠죠? 개념만 쓰면 돼요. 물어본 것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고충민원의 개념 쓰면 돼요.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여기 민원은 뭐까지 포함된다? 네, 군인, 그죠? 현역, 장병. 현역 장병과 군 관련 의무 복무자의 그런 고충 민원도 포함한다. 그죠? 단위 포함시켜야겠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대장실 앞에 이런 거 있잖아요. 민원의 소리. 이러한 민원함도, 그죠? 고충 민원에 포함된다.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 개념을 쓰고 법정 민원의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써라 이겁니다. 그죠? 개념을 다 요 세 가지 쟁점을 묶었잖아요. 자, 이의 신청. 자, 법정 민원 거부 처분이요. 자, 이의 신청은 자, 법정 민원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 처분을 하죠. 그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이의 신청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민원인은 언제부터? 거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장에게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문서로. 이 문서에는 뭐가 포함되죠? 뭐 신청인의 서명 들어가죠. 신청인의 서명이 아니고 성명이요. 그 다음에 뭐 주소, 연락처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이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의 어떤 취지, 이의 신청을 하는 이유, 그죠? 거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거부 처분에 대한 내용, 거부 처분을 받은 날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서 작성해서 행정기관, 그죠?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냐 이거죠. 자, 이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자, 통지기한이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되는데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죠? 10일입니다. 10일.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한다 이겁니다. 그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 결정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 기간의 만료일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다시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하면서 당연히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결정 이유가 통지가 돼야겠죠. 결정 이유. 그 다음에 원래 거부 처분에 대한 그 불복 방법까지요. 그 다음에 불복 절차. 뭐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줘야 합니다. 그래서 연장 통지요. 행정기관의장은 이의 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행정쟁송, 자, 이의 신청을 제기하든 말든지 그 여부와 상관없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시겠죠? 요게 2024년도 문제였고요. 또 이제 약술형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관리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문서 작성, 문서 처리 원칙 서술하시오. 공문서의 종류를 설명하시고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그 다음에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조건을 기술하시오.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자, 문서 작성 방법과 설계, 서식이 요구되는 상황, 그죠? 서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문서 작성 방법을 또 엮어서 문제를 냅니다. 2022년도에는 공문서, 전자문자 서명, 전자문서 시스템, 정책 실명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시오.
이 3조에 대한 내용에서 개념을 그냥 추려가지고 개념 써.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자, 행정 업무 효율적 운영, 관리 활동, 약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약술형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사무관리론은 다른 뭐 민법 계약, 행정 절차법, 절차론 뭐 민법 계약과 다르게 100% 약술식으로만 나온다. 그죠? 그 무슨 말이에요? 암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암기 능력을 테스트한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기본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기본 강의의 특징부터 말씀드리자면 뭡니까? 요런 슬라이드를 한 80개 정도 추립니다. 그죠? 쟁점을. 자, 사무관리론답게 문서의 어떤 혁신에 이루는 것처럼 이 수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한 개 슬라이드에 오로지 한 개의 쟁점만 담겠다. 혁신적이다. 그죠? 혁신. 이 슬라이드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그죠? 요지와 키워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혁신의 행정 문서에 대한 혁신의 근거를 마련한 것처럼 사무관리론 핵심 요약집에는 뭐만 담는다? 키워드와 그 다음에 목차, 핵심, 그죠? 목차 위주로만 담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험장에서 이대로만 써도 사무관리론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압축해서 핵심만 추려서 사골곰탕에서 사골 뼈다귀를 우려내듯이 아주 핵심만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번 2024년도에 자, 기출에서 좀 특이사항 중에 하나 이론, 시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사무개선의 개념과 사무개선에 위한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사무개선에 대한 의의입니다. 사무개선이라는 것은 자, 개념이 중요하겠죠. 현행 사무가 이게 합리적이냐 혹은 경제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분석을 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네. 절차의 과학화, 자동화, 간소화를 시키는 것이 사무를 개선시킨다. 사무 개선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무 개선 개념. 자, 왜 필요하냐? 자, 사무 기능이 보다 다양화되고 조직이 확대되면서 사무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고 서비스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직 내 개인의 역할이 불분명하게 되면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책임 소재와 운영상의 통일성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죠? 사무 개선이 필요하다. 자, 사무 개선 기법, 자,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 혹은 브레인스토밍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이 뭐다? 집단 연상 작용을 활용한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기법이다. 그럼 뭘 얻죠? 자유분방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방법인데, 자, 아이디어, 즉 제안 자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결코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남의 의견을 비판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다양한 아이디어가 안 나오잖아요. 집단적인 무리 중에 누구 하나가 뭐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순간, 그죠? 우리 MZ 세대들은 굉장히 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자 이거예요. 브레인스토밍, 그죠? 브레인스토밍, 집단 연산 작용을 활용한 아이디어 창조 기법,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방법이다. 고등법은 뭐다? 고등법, 주제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 사회자만 알게끔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주제를 모른 채 주제와 전혀 관계없는 사실로부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게 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문제 해결로 몰입하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주제를 모르고 사회자만 그 주제를 알면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그 주제와 전혀 관계없는 사실로부터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로 몰입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오스본 체크리스트법. 요거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함에 있어서 이미 그 여러 가지 상상, 즉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그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예, 절차상의 점검, 체크 포인트, 질문 목록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스본 체크리스트법에 있어서 9가지 질문을 합니다. 즉, 이 체크리스트는 막 아무거나 생각하지 말고 그럼 너무 막연하잖아요.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발상을 재촉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미리 정해주고 순서대로 체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9가지요. 차용, 변경, 확대, 뭐 축소, 대용, 대체, 역전, 결합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막연한 어떤 생각보다는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해줌으로써 그 순서대로 체크해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전용이라는 것은 혹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 차용, 다르게 응용해볼까? 다르게 변경해보면 어떨까? 확대, 축소시켜보면 어떨까? 이거죠. 대용, 다른 것으로 대용이 가능하나? 대체되나? 한번 거꾸로 가볼까? 거꾸로 해보면 어떨까? 결합시켜보면 어떨까? 등등의, 그죠? 발상을 재촉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미리 정해서 체크해 나가는 방법을 말한다. 어쨌든 이러한 사무 개선 기법 결어입니다. 조직의 결어죠. 자, 브레인스토밍은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 고등법 자체는 보다 문제를 현실화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스본 체크리스트법은 하나의 아이디어에서부터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해서 신제품 개발에 유용하다. 근데 이러한 여러 사무 개선 기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무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서 조직 목표를, 궁극적으로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써 내려갔으면 출제위원이 이게 이제 20점이잖아요. 20점. 네. 이 정도만 써도, 그죠? 됐고, 자, 키워드 정도만 써고 이렇게만 써 내려도 20점 중에 그래도 몇 점 뭐 깎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훌륭한 답안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혁신 기법입니다. 사무혁신 기법. 예, 이것도 이제 가져온 이론이에요. 이론. 자, 사무혁신이란 것은 조직의 사무 환경의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의 사무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이 갖고 있는 인프라, 그죠? 인적, 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해서 개개의 업무를 가시화함으로써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inefficiency, 즉 비효율을 제거한다. 개개의 업무 자체를 가시화함으로써, 그죠? 업무상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하자. 따라서 사무의 효율화, 최적화를 하는 것을 사무혁신이다. 사무혁신의 혁신이다. 사무혁신의 목적은 비효율성을 제거함에 있다. 그러면 뭐가 생기겠죠? 잉여 자원 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잉여 자원 등을 중점 사업에 재투입할 수 있다 이거죠. 혹은 그죠? 리컨스트럭션,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구성원 전원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사무혁신 기법에는 4가지가 있더라. 고객만족관리, 뭐 하는 거죠? 고객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조직 관리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 그 이상 충족시켜 감동을 줌으로써 일단 고객을 감동하면 뭐가 됩니까? 수익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고객 만족 관리 기법이다. 고객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하자. 벤치마킹 어떻게 하는 거죠? 약간 카피하는 거죠.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어떤 사무 관리를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보다 경쟁 상대나 보다 우수한 조직들의 성과물에 대한 모방에서 시작하자. 그죠? 그 시장 점유율에서도 가장 우리가 이제 기업할 때 뭔가 카페를 차리고 싶을 때 뭘 따라해요? 시장 1위 기업이 뭐냐? 이걸 찾아봐야겠죠? 자, 스타벅스처럼 흉내 내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과물을 모방하는 거예요. 벤치마킹 똑같다. 사무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경쟁 상대나 우수한 조직들의 성과물을 모방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나은 창작물을 만들어 가는 전략을 말한다. 총체적 품질 관리라는 것은 제품을 엄격하게 검사를 해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후적 관리가 아니라 결과를 검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의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사무를 결점 없이 수행해가는 과정 중심적인 방법으로 조직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전략을 말한다. 사후적 관리가 아니라 과정 중심적인 방법이다. 사후적 관리라기보다는 그 구성원들,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그 사무를 보고 있는지 그런 결점 없이 수행해 나가는 과정 중심적 방법으로 조직 목적에 달성해 나가는 전략을 말한다. 업무 프로세스의 재설계라는 것은 업무 처리 시스템을 현 시대에 맞게 창의적인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자. 그래서 업무 재설계를 통해서 조직원들은 주체 의식을 갖게 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고객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할 수 있더라. 그죠?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것만으로 고객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하게 된다. 역시 사무혁신은 조직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개발된 기법입니다. 조직 목표 달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즉 비효율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가 잘 수행된 조직을 벤치마킹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업무 재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전략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전략을 동시에 그리고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자, 이렇게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그 이유는 업무 프로세스가 잘 수행된 조직을 우리는 벤치마킹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업무 재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성공적으로. 업무 재설계가 성공이 된다면 그 조직원들의 주체의식을 가질 것이고 주인의식을 가질 것이고 고객 중심적 사고로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기법들은 여러 전략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테일러. 네, 테일러 과학적 관리론을 가져왔어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역사 이론이죠. 과학적 관리론은 행정학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20세기 초에 20세기 초입니다. 미국의 산업자본주의가 전개됨에 따라서 일어난 생산 과정의 과학합니다. 우리 영화 혹시 그 포드 자동차 나온 영화 페라리 vs 포드란 영화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적용 사례가 바로 이 포드 자동차 공장입니다.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헨리 포드가 1913년도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이 자동차 공장을
그 설립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서 기인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작업을 보다 세분화해서 그 노동자 각 개개의 노동자가 오로지 하나의 작업만 반복하게끔 돌려보니까 자동차의 생산 시간이 그죠? 자동차의 생산 시간이 대폭 단축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동차, 즉 모델 생산, 그죠? 그 모델 생산이 크게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동차의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 이겁니다.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러면은 값싼 자동차가 나올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과학 그 성립 배경이죠. 이 산업기술과 대기업 출현에 기인한 어떤 공황 상태죠. 그래서 기업 도산들이 도산이 이루어지고 이런 공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경영 합리화가 요청됨에 따라서 성립된 이론이 바로 과학적 관리론이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표준 작업량이에요. 자, 작업 과정에서 오로지 타임, 시간과 동작을 세밀하게 분석 연구해서 작업 과정과 실적을 어떻게 했다? 표준화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업 자체가 표준화가 되겠죠? 표준화가 됨으로써 이러한 표준화된 과업을 설정해 두고 그걸 기준으로 뭘 주죠? 돈을 줍니다. 보수를 차등 지급하게 된다 이거예요. 기준 과업의 달성 정도에 따라서 임금이 차별적으로 지급이 된다. 네. 차별 능률 급제다. 차별 능률 급제. 그러면 이 사무관리론에 대해서도 과학적 관리론에 따른 과학적 사무관리론도 이 사무관리에 과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표준을 설정하고, 그죠? 차별 능률 급제를 도입해서 사무작업과 사무관리의 합리화, 그다음에 효율화를 이루게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사무실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뭐죠? 사무실의 업무 배치를 설계하고 문서의 서식화, 그죠? 문서를 웬만한 표준화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문서의 서식화, 사무관리론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었다입니다. 물론 비판도 있어요. 비판은 뭐죠?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자 간의 어떤 인간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비공식 조직과 같은 사회적인 요인, 그죠? 노조 같은 경우 그런 비공식 조직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인간을 뭘로만 취급했다 이거죠? 그냥 기계의 한 부속품으로 취급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고차원적인 욕구를 가지는 사람들이죠. 존재들이죠. 이러한 고차원적인 욕구를 경시했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어. 자, 말씀드렸지만 이 인간 자체를 단순히 일하는 도구로 수단시하였다는 비판도 있지만 과학적 관리법에 따라 어떤 표준 작업량을 설정하고 정형화된 업무 양을 측정해서 이러한 표준 작업량을 바탕으로 차별 능률 급제가 시행이 됨으로써 능률에 뭘 이뤘다? 극대화를 이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테일러 과학적 관리론도 이 사무관리론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론 발전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41조인가요? 행정업무 혁신에 대한 개정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